한국 서해가 지금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소국이 대국을 맡겠다고? 까불지 말고 양보하라. 한국 섬을 향해 중국 구축함이 돌진했고 전 세계 3억 명이 숨죽였습니다. 충돌 5초 전 그 순간 대한민국 해경정 한 척이 길을 막자 중국은 조롱했습니다. 우린 한 번 움직이면 작은 나라는 흔적도 없다. 그러나 24시간 뒤 극한의 고립 속에서 드러난 건 상상을 초월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미동맹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빅토르 라르센입니다. 덴마크 해양연구소에서 23년째 동아시아 해역을 연구하고 있죠. 그날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초청으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관측실에서 야간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었죠. 파도 높이 3.7m, 풍속 초속 12m. 평소와 다름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2시 31분, 레이더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라르센 박사님, 이거 좀 보세요. 당직을 서던 한국연구원 태식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었죠. 처음엔 어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시속 35노트, 일반 어선의 3배의 속도였습니다. 중국 해경입니다.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한 척, 두 척, 5척, 계속 늘어났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17척의 중국 함정이 이어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함정과의 거리는 불과 500m. 서치라이트가 이어도 전체를 환하게 비췄고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철수하라. 이곳은 중국 영해다. 하지만 여기는 명백한 한국 배타 적경 제수역입니다.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본토에서는 287km나 떨어진 곳이죠.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 해역입니다. 이어도 기지장 윤택 박사가 침착하게 무전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귀함정들은 한국 수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수하십시오. 대답 대신 중국 함정들이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가장 큰 함정은 5,000톤급 구축함이었는데 한 포가 이어도를 겨누고 있었죠. 새벽 3시 23분, 한국 해경에 긴급 지원 요청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한국 해경 함정도 2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셈이었죠. 전력을 차단하겠다. 중국 측의 새로운 위협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3시 47분,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며 본토와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디젤 연료는 48시간 분량뿐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이어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충돌 코스였어요. 충돌 30초 전, 태식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구조물을 붙잡았죠. 76m 높이의 이어도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예상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한국 해경 고속정 한 척이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축함 앞을 가로막았죠. 불과 10m 간격. 조금만 늦었어도 대참사였을 겁니다. 여기는 해경 3,000괌. 이어도 사수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한국 해경 한 척 대 중국 함정 17척. 새벽 4시, 드디어 한국 해경 함정 4척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대 17의 열세였죠. 중국은 이어도를 겹겹이 포위한 채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식수 공급을 차단하겠다. 정말로 5시 17분,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것 같았어요. 비상용 식수는 7명이 3일간 버틸 분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택 박사가 위성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이어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순식간에 접속자가 폭증했습니다. 10만, 50만, 100만, 새벽 6시가 되자 500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댓글은 초당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한국 힘내라. 정의는 승리한다. 중국은 철수하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자가 된 겁니다. 중국도 감히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포위는 계속됐습니다. 오전 9시, 연구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죠. 의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차단했습니다. 항복하면 보내주겠다.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연구원 중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내 연구원 보미 씨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겨우 24세의 젊은 해양생물학자였죠.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여기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시작됐죠.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제치함대가 정기훈련을 명목으로 이어도 인근을 지나갔고, 일본 해상자위대도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정 수를 23척으로 늘렸죠. 28시간의 대치가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 147개국에서 3억 4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어도는 완전히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3년 전쟁의 정점일 뿐이라는 것을.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어도를 노렸을까요? 23년이라는 시간을 아시나요? 한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갓난아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중국은 단 하루도 이어도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어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덴마크 정부의 의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죠. 처음엔 단순한 영토 갈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헤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어도가 완공된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첫 번째는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식 항의만 1847건. UN, 국제해양법재판소, 아세안, 심지어 북극이사회까지. 중국은 모든 국제회의에서 이어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역사적 해역이다. 하지만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고문원 어디에도 이어도는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제주도 해녀들의 전설에만 나오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위협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을 침범한 횟수가 312회, 하루 평균 한 번꼴이었죠. 가장 심했던 날은 무려 48회. 2시간마다 중국 전투기가 이협 비행을 한 겁니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해경과 어선을 가장한 민병대가 수시로 접근했죠. 그들은 한국 조사선을 방해하고 연구 장비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중 드론 47대가 동시에 이어도 하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포착한 장면이었죠. 중국이 무인 잠수정 수십 대를 동원해 이어도 기초 구조물을 정밀 스캔한 겁니다. 목적은 뻔했습니다. 약점을 찾아 파괴하려는 것이었죠. 제가 입수한 중국 내부 문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어도 탈환 프로젝트라는 극비 작전이었죠. 5단계로 구성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국제 여론 조작. 2단계, 지속적 물리적 압박. 3단계, 경제적 고립. 4단계, 내부 분열 조장. 5단계, 최종 점령. 실제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은밀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어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협박했죠. 몇몇 기업은 실제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더 비열한 건 가짜뉴스 유포였습니다. 이어도에서 방사능 유출, 이어도 때문에 어족 자원 고갈, 이어도가 태풍 경로를 바꾼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문을 중국 언론이 조직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해커들을 동원해 이어도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죠. 3년 전엔 실제로 관측 데이터 전송이 17시간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중국 해커의 소행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면서도 정작 이어도 데이터는 계속 받아갔다는 겁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중국 기상청은 한국에 이어도 관측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수백만 중국인의 생명을 구했죠. 작년 태풍 하이쿠이 때는 이어도 조기 경보 덕분에 상하이 시민 500만 명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순적이지 않나요? 파괴하려는 곳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하지만 중국에 집착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 정보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이어도를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략적 요충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이어도 아래 숨겨진 것에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위키리크스의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자원부의 극비 보고서였죠. 제목은 남해 프로젝트 2045. 저는 처음엔 남중국해 관련 문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고 경악했죠. 이어도 해역의 해저 자원 조사 보고서였던 겁니다. 추정 히토류 매장량 8,700만 톤, 리튬 3,200만 톤, 코발트 450만 톤. 숫자만으론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8억 대를 만들 수 있는 리튬, 스마트폰 200억 개를 생산할 수 있는 히토류,
현재 시세로 따지면 100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1993년부터 극비리에 탐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이어도 건설 10년 전입니다. 한국이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저는 곧바로 한국의 옛정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 도서관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죠. 프로젝트 해룡이라는 암호명의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처 산하의 극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더군요. 카이스트, 서울대, 한국해양연구원의 최정예 과학자 12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이어도 해역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K 박사였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잠수정을 타고 수심 2000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해저 산맥을 따라 펼쳐진 검은 진을 망간단계라고 불리는 해저 광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히토류와 리튬, 코발트가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었죠. 샘플을 분석한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도가 육상 광산의 10배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었고 조류가 거셌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그 위에 구조물을 세워 선점하자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겉으로는 기상관측소였지만 진짜 목적은 해저 자원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하지만 K 박사의 다음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20년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 알아냈죠. 아마 5년 전쯤일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 이어도 공격이 급격히 증가한 건 5년 전부터였습니다. 그전까진 외교적 항해 수준이었는데 물리적 위협으로 바뀐 거죠. 중국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년 전 중국의 한 재벌이 한국 정부에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이어도 공동개발권을 주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한국은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제안이 바뀌었습니다. 20조 원. 그리고 중국 시장 특별 대우. 역시 거절. 마지막 제안은 이랬습니다. 50조 원. 그리고 영구적 평화협정. 한국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회유에서 이협으로 작년 중국 주석이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이 녹음되어 유출됐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미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차지해야 한다.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요? 현재 전 세계 히토류의 85%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 매장량이 고갈되고 있죠. 10년 후면 바닥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도 해역에 중국 전체 매장량의 3배가 묻혀 있다면? 리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리튬은 석유보다 중요합니다. 이어도의 리튬은 향후 50년간 전 세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양이죠. 게다가 이어도는 위치도 완벽합니다. 동중국해의 중심,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 여기를 장악하면 동아시아 해상 물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어도는 21세기의 수에즈 운하가 될 것이다. 중국 해군 제독의 말입니다. 단순한 자원 이상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30년 전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겨울,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극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단 7명, 대통령과 국방장관, 과기처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과학자 3명이었죠. 회의록은 30년 후인 작년에야 기밀 해제됐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00년 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대통령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한 과학자가 보고를 시작했죠. 각하, 이어도 해역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잠수정 해룡호가 극비리에 탐사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심해 잠수정으로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죠. 수심 1800m 지점에 거대한 해저 분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히토류와 전략 광물이 집중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해양법상 해저 자원은 연안국의 대륙붕에 속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어도는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선점이 중요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먼저 확립한 쪽이 유리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의 조언이었죠. 그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학기지를 세워라. 겉으로는 기상관측소지만 실제론 해저 자원의 전초기지다. 프로젝트 해룡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했죠. 중국이 알면 즉시 개입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장 작전을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론 태풍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었죠. 실제로도 필요한 일이었기에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자금 조달도 교묘했습니다. 국방비, 과학기술 예산, 해양수산 예산에 분산시켜 숨겼죠. 총 300억 원이 극비리에 투입됐습니다. 핵심은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팀이 맡은 건 구조물 설계였죠. 팀장은 당시 35세의 젊은 교수 백도원 박사였습니다. 태풍과 10m 파도를 견디는 구조물?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백 박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70대 노 교수가 됐지만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죠. 7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3만 번을 돌렸죠. 핵심은 유연한 강철이었습니다. 태풍에 맞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며 힘을 분산시키는 설계였죠.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서울대 팀은 해저 탐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일본만 가진 기술이었죠.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특허 때문에 수입도 못했거든요. 3년 만에 그들은 해냈습니다. 수심 3,000m까지 내려가는 무인 탐사 로봇을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거죠. 한국해양연구원은 또 다른 미션이 있었습니다. 중국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탐사하는 것이었죠. 어선으로 위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참치잡이 배였죠. 하지만 배 안엔 최첨단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음파 탐지기, 해저 카메라, 시료 채취 장비까지. 중국 감시선이 접근하면 진짜로 참치를 잡았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요. 2년간 그들이 채취한 해저 샘플은 500톤. 분석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히토류 함량이 중국 바오터우 광산의 15배였습니다. 순도는 99.7%. 바오터우는 세계 최대 히토류 광산입니다. 그보다 15배 많다는 건 엄청난 발견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해저 화산 활동의 흔적이었죠. 2만 년 전 거대한 해저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광물이 집중된 거죠. 지질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이런 곳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1998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기가 찾아왔죠.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담당 과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10년이 허사가 됩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 끝입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월급을 반납하면서까지 연구를 이어갔죠. 그리고 드디어 2000년 건설 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비밀 입찰이었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경쟁했습니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조물은 세상에 없다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두 회사에 제안했죠. 실패해도 책임 묻지 않는다. 도전하라. 결국 현대중공업이 낙찰됐습니다. 그들의 제안이 더 도전적이었거든요. 한국조선업의 자존심을 걸고 해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CEO의 각오였습니다. 건설에 앞서 마지막 준비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정부는 영리했습니다. 이어도 데이터를 주변국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태풍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일본도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과학기지입니다. 이 한마디로 국제 여론을 장악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건설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76m, 무게 3,400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구조물이었죠. 책임자는 현대중공업의 수석 엔지니어 강혁준 이사였습니다. 그를 작년에 만났을 때 그는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2001년 5월 구조물을 바지선에 실어 이어도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되돌아왔죠. 파도가 6m를 넘으면서 구조물이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10도만 더 기울었으면 전복됐을 겁니다. 두 번째 시도는 날씨가 좋은 7월이었습니다. 이번엔 이어도 근처까지 갔죠. 하지만 설치 직전 해저 암초의 위치가 도면과 달랐습니다. 오차가 12m였습니다. 구조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죠. 다시 돌아와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9월 세 번째 시도에서 진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태풍 나리가 갑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태풍이 이어도를 직격한 거죠. 구조물을 고정하던 중이었는데 12m 파도가 덮쳤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는 소리가 천둥 같았습니다. 3,400톤 구조물이 마치 종이배처럼 뒤집혔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인명피해였죠. 김태수, 박준영, 이상혁. 잊을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3명의 엔지니어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일주일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죠.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고요.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나섰습니다. 김태수 씨의 부인이 현대중공업을 찾아왔죠. 남편이 꿈꾸던 일입니다.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 박준영 씨의 아들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의 편지는 모두를 울렸죠. 아빠가 만든 등대가 많은 사람을 구할 거라고 했어요. 꼭 세워주세요.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계속됐죠. 네 번째 시도는 장비 고장, 다섯 번째는 중국 어선단의 방해, 여섯 번째는 해저 지반 붕괴, 일곱 번째는 보급선 좌초, 17번 실패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바다에 버려진 거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언론은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혁준 이사는 직원들과 약속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자. 정말 마지막이다. 2003년 6월 1일 18번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죠. 해군이 호위를 제공했습니다. 기상청은 24시간 날씨를 예보했고요. 심지어 무당까지 불러 구슬했습니다. 과학자가 무슨 굿이냐고요?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6월 10일 이어도 도착.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자, 내려놓는다. 오전 11시 23분 3,400톤 구조물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수십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11시 47분 구조물이 해저 암초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성공이다. 누군가 외쳤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강혁준 이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합니다. 17번의 실패, 3명의 희생, 2년의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헬기로 직접 방문했죠. 이어도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태극기가 76m 상공에 펄럭였습니다. CNN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21세기 최고의 해양 건축물이라고 극찬했죠. 일본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냈습니까? 강혁준 이사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완공 3일 후 중국 어선 200척이 이어도를 포위했습니다. 불법 구조물 철거를 외치며 시위했죠. 일주일 후엔 중국 외교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한 달 후엔 중국 해군 구축함 3척이 이어도 10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 참모총장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어도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죠. 최첨단 레이더, 위성통신 장비, 비상발전기, 해수 담수화 시설. 1년 만에 이어도는 난공불락의 해상 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든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거죠.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독점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오전 10시 이어도 완공식에는 전 세계 37개국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한국이 이룬 불가능한 도전을 직접 보려는 것이었죠. 저도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덴마크 해양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았거든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이어도는 장관이었습니다.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철의 요새.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완공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희생자 추모 시간이 그랬죠. 김태수, 박준영, 이상혁, 이어도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추도사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 추서됐죠. 그런데 행사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정 접근, 거리 8km, 한국 해군 레이더에 중국 군함 5척이 포착된 겁니다. 완공식을 방해하려는 듯 빠르게 접근했죠. 긴장이 흐르는 순간 한국 대통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어도의 모든 데이터를 전 세계에 실시간 공개합니다. 인류를 위한 과학기지로 운영하겠습니다. 중국 함정은 5k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더 접근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CNN 기자 제인 바커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평화와 과학의 이름으로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완공식 3일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중국 어선 200척이 이어도를 에워쌌습니다.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였죠.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 그들은 쇠사슬과 갈고리를 들고 이어도에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구조물에 올라가려 했죠. 이어도에는 단 3명의 연구원만 있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시작한 겁니다. 2003년 당시엔 실시간 스트리밍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이어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0분 만에 조회수 100만, 1시간 만에 1000만,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중국은 부끄러운 줄 알라. 한국 힘내라. 과학이지. 전쟁이 아니다. 압박을 느낀 중국은 어선들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일주일 후 중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다. 한국은 즉시 철거하라. 근거는 억지스러웠습니다. 명나라 시대 지도에 소맥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이어도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소맥도는 이어도에서 300km나 떨어진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영리했습니다. 반박하는 대신 과학 데이터를 공개한 거죠. 이어도 첫 번째 태풍 관측 성공. 48시간 전 예보 정확도 92%. 이 데이터 덕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10만 명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한국 이어도 생명의 등대가 되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이어도 50km 지점에 중국 해양 기지를 건설한다. 대놓고 맞불을 놓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랐죠. 한국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프로젝트 청룡을 가동하십시오. 한국 정부의 극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획이었죠. 우선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본토에서 이어도까지 전력과 통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죠. 다음은 수중 감시망이었습니다. 음파 탐지기 100개를 해저에 설치해 잠수함까지 탐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인 드론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이어도 주변을 감시하는 공중 초계망이었죠. 중국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해양기지 건설은 기술 부족으로 실패했고 이어도 데이터 없인 태풍 피해가 커졌죠. 결정적 순간은 그해 9월이었습니다. 슈퍼 태풍 매미가 동중국해를 강타했습니다. 중국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200명이 사망했죠. 반면 이어도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과 일본은 인명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언론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도가 없었다면 피해는 10배였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지루한 소모전이었죠. 23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작년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작년 10월 17일 목요일,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초청으로 조사선 한빛호에 승선해 있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는 정기 항해였죠. 오전 9시 15분, 우리는 이어도에서 3km 지점에서 플랑크톤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는 화창했죠. 평화로운 연구 활동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레이더에 고속 접근하는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해경 5303함입니다. 거리 2km, 속도 40노트. 함장 김철수 대령이 즉시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선은 진로를 바꿔 계속 따라왔죠. 충돌 코스입니다. 1km, 500m, 200m.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9시 23분 충돌했습니다. 쿵! 굉장한 충격과 함께 한빛호가 30도 기울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옆에 있던 연구원들은 그러지 못했죠.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해양생물학자 진서연 박사와 김하늘 연구원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10월 바다였죠. 더 끔찍한 건 중국 해경의 행동이었습니다. 구조는커녕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구조 작업 중단. 먼저 항복하라. 미친 소리였죠. 물에 빠진 사람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한빛호 선원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구명보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이 고속정을 보내 막았죠. 접근하면 발포한다. 실제로 공포탄을 쐈습니다. 구명보트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진서연 박사는 수영을 잘했지만 김하늘 연구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점점 가라앉고 있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타수 박성민 하사가 군복을 벗으며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내가 구한다. 24세 청년의 용기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헤엄쳐 김하늘 연구원에게 다가갔죠. 중국 해경이 또 공포탄을 쐈습니다. 하지만 박 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김 연구원을 붙잡은 박 하사. 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숨을 쉬지 않습니다. 박 하사가 물속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압박을 계속했죠. 기적적으로 김 연구원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거죠. 하지만 구조는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해경이 계속 막고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 해경의 또 다른 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비토에 강제로 승선해 연구 장비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넘겨라. 수십억 원짜리 해양 탐사 장비를 망치로 부쉈습니다. 5년간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강탈하려 했죠. 그때 또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해양물리학자 류재원 박사였습니다. 62세의 노학자였죠. 데이터는 못 준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중국 해경이 구타했지만 놓지 않았죠. 결국 류 박사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드디스크를 지켰죠.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한비토의 막내 연구원 윤하경 씨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생방송을 켠 거죠. 전 세계가 봐야 합니다. 이게 중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살인미수다. 해적이다. 유엔은 뭐하나. 특히 피를 흘리며 쓰러진 류 박사의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30분 후 마침내 한국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경도 증원됐죠. 10대 5의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물러나라. 너희가 물러나라.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제7함대 소속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중이다.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개입일까요? 중국 해경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미국 해군과 충돌할 순 없었으니까요. 피해 상황이 집계됐습니다. 류재원 박사, 머리 12바늘 봉합. 진서연 박사, 저체온증. 김하늘 연구원, 물에 빠진 충격으로 정신과 치유. 박성민 하사, 과로로 입원. 장비 피해액만 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분노가 폭발한 거죠. 특히 류 박사가 피를 흘리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장면은 수억 명을 울렸습니다. 노학자를 폭행하다니. 중국은 사과하라. 이어도를 지켜라. 하지만 중국은 뻔뻔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먼저 도발했다. 정당방위였다. 거짓말이었죠. 모든 게 생중계로 드러났는데도 우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목요일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2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류재원 박사의 피 흘리는 모습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장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명백한 공해상 테러다. 중국은 즉각 사과하고 배상하라. 미 국무장관의 성명이었죠. 그리고 구체적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미 치함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거노가 이어도 100km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기훈련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중국에 대한 경고였죠. 일본의 반응도 강경했습니다. 학자에 대한 폭력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3척을 동중국해에 파견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야만적 행위를 규탄한다. 그리고 프랑스 해군 프리기탐이 인도양에서 동중국해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의 기항지를 한국으로 바꿨죠. 더 극적인 건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거대한 문구가 떴습니다. 이어도를 위한 정해. 한국과 함께. 라는 영어 문구였죠. 누가 돈을 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죠. 파리 에펠탑엔 태극기 색깔의 조명이 비쳤습니다. 런던 타워브리지도 마찬가지였죠. 도쿄 시부야 스크린엔 류재원 박사의 사진과 함께 영웅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샵 저스티스 포 이어도가 트위터 전 세계 1위를 3일간 유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이어도 사진의 하트를 그린 게시물이 1억 개가 넘게 올라왔죠. 특히 젊은 세대가 열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데이터. 이게 진짜 과학자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의 폭력에 맞서다. 21세기 다윗과 골리앗. 중국 제품 불매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중국산 제품 판매가 일주일 만에 32% 감소했습니다. 유럽도 비슷했죠. 특히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 27% 증가했고 현대차도 15% 늘었죠. 한국을 응원하는 방법은 한국 제품 사기. 이런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컸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62세 할아버지를 때리는 게 강대국인가? 부끄럽다. 순식간에 100만 개의 좋아요가 눌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둘러 삭제했지만 이미 스크린샷이 전 세계로 퍼진 뒤였죠. 중국 유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도쿄대학의 중국 유학생회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사과하라. 중국 정부로선 악몽이었죠. 자국민까지 등을 돌린 겁니다. 10월 24일, 피해 목요일 일주일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동중국해 과학연구 자유보장이었죠.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만 홀로 변명했죠. 왜곡됐다. 조작됐다. 음모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강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를 폭력으로 침해하는 건 반인류적 범죄다. 37개국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어도 100km 이내를 국제과학평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기권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거부권조차 쓸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영리하게 대응했습니다. 복수나 보복 대신 화해와 협력을 제안한 거죠. 이어도 데이터를 중국에도 계속 제공하겠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류재원 박사도 병상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함께 연구하고 싶다. 감동적이었죠. 폭력의 평화로, 증오의 사랑으로 답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대국이다. 배워야 한다. 존경한다. 중국 웨이보가 이런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할로윈 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류재원 박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얀 가운에 붕대를 감고 하드디스크를 든 모습이었죠. 올해 최고의 영웅, 과학자 히어로, 할아버지 멋있어. 타임즈는 류 박사를 표지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제목은 과학의 마지막 저항이라는 영어 제목이었죠. 중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11월 3일, 결국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유감을 표한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사과는 아니었지만 중국으로선 최대한의 양보였죠. 하지만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11월 15일, 한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300개 언론사가 몰렸죠. 오늘 공개할 자료는 23년간 이어도가 겪은 모든 도발의 기록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말과 함께 거대한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어도 블랙박스 프로젝트.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23년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이어도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접근 선박, 항공기, 심지어 수중 물체까지 자동으로 녹화합니다. 360도 카메라 48대, 적외선 센서 120개, 수중 음파 탐지기 80개. 이어도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총 6,743건의 도발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04년 3월 7일, 중국 어선 30척이 이어도에 쇠사슬을 걸고 당기는 장면이었죠. 구조물을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2007년 8월 19일, 중국 잠수함이 이어도 바로 아래를 지나가며 음파로 공격하는 장면. 2011년 2월 3일,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 50m까지 급강하하는 장면. 2015년 5월 27일, 중국 해경이 이어도 연구원 헬기에 레이저를 쏴 추락시키려 한 장면. 2018년 11월 9일, 정체불명 드론 17대가 이어도를 폭격하듯 다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 2021년 7월 14일, 중국 해커가 이어도 시스템을 마비시켜 17시간 동안 데이터 전송을 중단시킨 증거. 하나하나가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AI 분석 결과였습니다. 인공지능이 6,743건을 분석했습니다.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5단계 전략이었죠. 1단계, 2003년에서 2007년, 저강도 압박, 어선 동원. 2단계, 2008년에서 2012년, 중강도 위협, 해경 투입. 3단계, 2013년에서 2017년, 고강도 도발, 군용기와 잠수함. 4단계, 2018년에서 2022년, 사이버 공격, 시스템 마비 시도.
5단계 2023년에서 현재 물리적 충돌, 직접 공격, 각 단계마다 강도가 정확히 23% 증가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AI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도발 시점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요한 국제 행사나 정상회담 직전에 집중됐죠. 2018년 평창 올림픽 한 달 전 87회 도발, 2019년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전 43회 도발, 2023년 G7 정상회의 3일 전 29회 도발, 의도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작년 10월 17일 피해 목요일 당시 중국 해경의 통신을 감청했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목표물은 류재원이다. 데이터를 가진 노인이다. 제거하라는 겁니까? 무력화시켜라.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마라. 계획된 공격이었던 겁니다. 류 박사를 미리 타겟으로 정했다는 증거였죠.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 공개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죠. 6,743건 모두를 ICJ에 제출하겠습니다. 23년간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배상액도 공개됐습니다. 피해액 3조 원, 정신적 손해 10조 원, 총 13조 원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정부 내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중국어 문서가 떴습니다. 이어도 점령 작전 계획서였죠. 2025년 3월 1일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이어도를 점령한다. 구체적인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참여 함정 37척, 병력 3,000명, 심지어 점령 후 통치 계획까지.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중국 내부의 양심적 제보자가 제공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층 누군가가 배신한 거였죠. 이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명예훼손이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확실했습니다. 문서의 공식 도장, 암호 체계, 심지어 주석의 친필 서명까지.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침략 계획이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중국은 전범 국가인가? 유엔 안보리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중국을 제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죠. 미국은 즉각 행동했습니다. 이어도 방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항공모함 2척, 이지스함 8척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으로 확대한다. 나토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도는 자유진영 전체가 지킬 것이다.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또 놀라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과 화해하길 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어도 데이터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23년간 우리가 그래왔듯이 실제로 한국은 23년간 단 한 번도 중국의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발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도 덕분에 구조된 생명들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4만 7,293명. 23년간 이어도 데이터로 목숨을 구한 사람 숫자입니다. 상세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인 8만 9,457명, 중국인 31만 2,847명, 일본인 7만 4,332명, 필리핀인 4만 5,621명, 대만인 2만 5,036명. 놀랍게도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이어도가 72시간 전 정확한 경로를 예측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상하이 시민 20만 명이 대피하는 장면이었죠. 만약 이어도 데이터가 없었다면 최소 5,000명이 죽었을 겁니다. 중국 기상청도 인정한 분석이었습니다. 2020년 태풍 하이선, 이어도 조기경보로 중국 저장성 주민 15만 명 대피. 2021년 태풍 찬투, 이어도 데이터로 상하이 공항 항공기 500대 사전 이동. 2022년 태풍 흰남노, 이어도 예측으로 중국 어선 3,000척 긴급 귀향. 중국이 이어도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실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2020년 8월 5일 중국 해경이 이어도 포위 중. 같은 시각 한국 기상청이 중국의 태풍 데이터 전송. 적을 공격하면서 적의 도움을 받는 모순. 이게 23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3일 중국 어선 동방명주호가 태풍에 조난당했습니다. 선원 17명이 탄 배는 침몰 직전이었죠. 구조 신호를 포착한 건 이어도였습니다. 이어도는 즉시 중국 해경에 정확한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덕분에 17명 전원이 구조됐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동방명주호는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 정보선이었죠. 이어도를 정찰하러 왔다가 조난당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했습니다. 생명엔 적과 아군이 없으니까요. 구조된 중국 해군 대위가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어도는 적이 아니라 은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사례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중국 초등학생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이 태풍에 갇혔습니다. 학생 200명, 교사 20명이 타고 있었죠.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어도가 긴급 구조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12m, 헬기 출동이 불가능했죠. 그때 이어도 연구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구한다. 이어도엔 비상용 구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 10명의 작은 배였죠. 연구원 5명이 자원했습니다. 12m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아이들을 구해야 합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중국 여객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을 10명 정원 구조정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어도까지 예인한다. 12m 파도 속에서 고장난 여객선을 끌고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8시간. 그들은 8시간 동안 200톤 여객선을 끌었습니다. 구조정 엔진이 과열로 멈출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이어도 도착. 하지만 어떻게 200명을 76m 위로 올릴까요? 비상 사다리를 내립니다. 이어도 외벽에 설치된 비상 사다리. 하지만 12m 파도에선 사다리도 위험했죠. 아이들부터 한 명씩. 연구원들이 아이들을 업고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5시간 걸려 200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중국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이어도와 태극기,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죠. 중국 CCTV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중국 정부는 곤란했겠죠. 공격하던 곳이 자국민을 구했으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통계였습니다. 23년간 이어도가 예측한 태풍은 127개, 정확도 94.7%. 이 데이터가 없었다면 동아시아 전체 사망자가 50만 명은 늘었을 겁니다. MIT 기후연구소의 분석이었습니다. 경제 효과도 계산됐습니다. 이어도 데이터로 절약된 재해 복구 비용 500조 원.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180조 원을 절약했죠. 그런데도 이어도를 공격한다?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CNN 앵커가 중국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목숨을 구한 곳을 왜 파괴하려 합니까? 중국 대변인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시민들이 나선 거였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 근처 한 청년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어도 고맙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구해줘서. 즉시 공안이 체포했지만 SNS로 퍼졌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시위가 일어났죠. 이어도는 은인이다. 정부는 배은망덕하지 마라.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VPN으로 우회해서 계속 퍼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중국 과학원 성명이었습니다. 이어도 데이터 없이는 중국 기상 예보가 불가능하다. 중국 최고 과학자들이 정부의 반기를 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새벽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월 28일 새벽 2시 31분. 중국 함정 17척이 이어도를 포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정확히 1분 만에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데니얼 정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어도 실시간 상황을 중계하겠습니다. 그는 유튜브, 트위치, 틱톡의 동시 생방송을 시작했죠. 이어도가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을 받아 전 세계에 중계한 겁니다. 10분 만에 시청자 100만, 30분 만에 1000만, 1시간 만에 5천만. 새벽 3시 47분, 중국 구축함이 이어도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시청자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충돌 5초 전 한국 해경정이 가로막는 장면은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어도를 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이다.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성명이었죠. 5분 후 일본 총리도 트윗했습니다. 이어도를 지지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동 준비 완료.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가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학과 평화의 상징 이어도를 지켜라. 새벽 5시
전 세계 147개국 정상이 이어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벽임에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어도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했죠.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파리 샹젤리제 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도의 자유를 이라고 프랑스어로 외쳤죠. 도쿄 시부야 교차로엔 1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이어도 힘내라 라고 일본어로 외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 위챗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중국인이지만 이어도를 지지한다. 할아버지가 이어도 덕분에 살았다. 순식간에 100만 개 공유. 중국 정부가 차단했지만 계속 퍼졌죠. 상하이의 한 시민은 더 용감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한글로 이어도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죠. 공안이 떼어냈지만 사진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뒤였습니다. 오전 6시 실시간 시청자가 2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때 이어도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고립된 연구원 7명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순간 전 세계가 함께 불렀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샹젤리제에서, 시부야에서, 심지어 중국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도 몰래 따라 불렀죠. 2억 명이 함께 부른 애국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부른 국가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의 압박이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오전 9시 중국에 최후 통첩이 전달됐습니다. 1시간 내 철수하지 않으면 다국적 연합함대가 출동한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6개국 연합함대였습니다. 실제로 미 칠함대 항공모함이 이미 이동 중이었고 일본 이지스함 8척도 출항했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버텼습니다. 오전 10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함정 중 한 척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어도를 공격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구했다. 중국 해군 천사령이란 대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2019년 태풍 때 이어도 데이터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반란은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두 번째 함정, 세 번째 함정에서도 명령 거부가 이어졌죠. 양심에 반하는 명령은 따를 수 없다. 오전 11시 중국 함대 내부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17척 중 9척이 명령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게 생중계됐습니다. 3억 4천만 명이 지켜봤죠. 중국 지도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1시 47분 중국 함대 철수 명령. 하나둘 물러나는 중국 함정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기적이다 라고 각국 언어로 외쳤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수하던 중국 함정 중 한 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도를 향해 기적을 울렸죠. 3번. 해군 예절상 경례의 의미였습니다. 이어도 연구원들도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죠. 오후 2시 한국 해경 헬기가 이어도에 도착했습니다. 28시간 만에 구조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의료진과 기자들이었죠. 괜찮으십니까? 첫 질문에 막내 연구원 윤하경 씨가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는 안전합니다. 28시간 동안 단 1초도 중단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그들은 임무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날 저녁 UN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습니다. 과학시설이 세계유산이 된 첫 사례였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중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갑부가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어도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베이징의 한 노인은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60년 전 한국전쟁 때 중국군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적은 한국이 아니라 전쟁과 재해입니다. 3월 1일 사건이 끝난 다음 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사과한 거였습니다. 이어도에 대한 모든 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 그리고 23년간의 잘못을 사과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어도를 동아시아 공동과학 기지로 운영하자. 비용은 수혜국들이 분담하겠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함께 운영하는 평화의 기지가 되는 거였죠. 한국 정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어도는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도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76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은 2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합니다. 태풍과 파도,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도 굴복하지 않았죠. 2025년 8월 현재, 이어도는 더 이상 한국만의 기지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해양과학협력센터라는 새 이름을 얻었죠. 한국이 운영을 주도하지만 중국, 일본, 대만의 과학자들도 함께 일합니다. 매달 교대로 파견되는 연구원은 20명,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공유합니다.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것.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과학자들의 참여였습니다. 작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어도의 발을 디딘 중국 과학자 왕샤오밍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우리가 파괴하려 했던 곳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그는 이제 이어도의 열렬한 수호자가 됐죠. 이어도의 장비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최신 AI 기상 예측 시스템이 도입돼 태풍 예보 정확도가 98%까지 올라갔습니다. 5일 전에 태풍 경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해저 자원 탐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굴이 시작되면 수익의 30%를 동아시아 재해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죠. 이어도의 자원은 이어도가 지켜온 사람들과 나누는 게 맞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세계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이어도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여름 동아시아 4개국 대학생 100명이 이어도에서 해양과학 캠프를 합니다. 작년 참가자 중엔 특별한 학생이 있었죠. 바로 중국 해군 천사령 전 대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명령을 거부하고 이어도를 지킨 그 장교의 아들.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어도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이 함께 연구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어도 방문객도 늘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갈 수 없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초청받죠. 그중 가장 감동적인 방문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2003년 건설 당시 희생된 김태수, 박준영, 이상혁 씨의 가족들이 방문한 거였습니다. 김태수 씨의 아들은 이제 30대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꿈꾸던 이어도를 드디어 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꿈이 이렇게 컸군요. 이어도엔 이제 추모비가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희생된 3명과 23년간 이어도를 지키다 순직한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매일 아침 8시 연구원들은 추모비 앞에서 묵념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하죠. 이어도의 미래는 더 밝습니다. 이어도2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제주 남쪽 200km 지점에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4개국이 함께 건설하기로 했죠.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프로젝트 슬로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민간 차원의 교류였습니다. 이어도 키즈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어도 데이터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회원이 무려 10만 명. 매년 6월 11일 이어도의 날에 모여 감사 행사를 합니다. 작년 행사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94세의 중국 할머니 장매였습니다. 2019년 태풍 때 이어도 덕분에 목숨을 구한 분이죠. 이어도가 없었다면 증손자 얼굴도 못 봤을 거예요. 한국에 이어도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어도는 문화가 됐습니다. 한국에선 이어도 사나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중국에선 해상등대라는 드라마가 제작됐죠. 일본에선 기적의 76m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었죠. 이어도는 과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23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기후변화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어도 데이터 없인 동아시아 기후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제임스 한센 박사의 말입니다. 실제로 이어도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이 매년 500편씩 발표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025년 8월 24일 이어도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유엔이 이어도를 인류평화 유산 1호로 지정한 거였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대립을 협력으로 바꾼 인류의 자산이라는 평가였죠. 지정식엔 4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어도는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중국 주석도 화답했습니다. 23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어도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곳입니다. 그리고 4개국 정상이 함께 이어도 꼭대기에 새 깃발을 올렸습니다. 하얀 바탕에 푸른 파도, 그 위에 떠오르는 태양. 동아시아 해양 평화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죠. 76m 상공에서 펄럭이는 깃발. 태극기도, 오성훈기도, 일장기도, 청천백일기도 아닌 평화의 깃발. 바로 그 순간 이어도는 한나라의 기지에서 인류 전체의 등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도 높이, 풍속,
수온, 기압, 1초도 쉬지 않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바다가 있는 한, 태풍이 있는 한, 지켜야 할 생명이 있는 한, 이어도는 영원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어도의 기적입니다. 작은 구조물이 수십만 생명을 지키고 갈등을 평화로 바꾼 이야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과 꼭 나눠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이어도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꾼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